자, 저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서 이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비전 설정,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 환경 분석, 현재의 나의 모습 분석하고 나서 그거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전략 수립이라 하고, 전략 수립은 다시 기업 전략, 어디로 갈 건지 방향 설정, 그 방향 설정이 끝나면 어떻게 갈 건지 방법 결정, 그리고 사업 전략이 끝나면 기능별 전략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기업 전략의 어디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기업 전략 이 방향은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전략의 방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장 또는 공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장 전략 또는 공격 전략. 두 번째는 유지 전략. 세 번째는 방어 또는 축소 전략. 이렇게 방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장 공격 전략은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외부로 뻗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는, 뻗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 공격 전략이라 하고, 반대로 방어 전략은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줄이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전략을 방어나 축소 전략 하시면 돼요. 반면에 유지 전략은 회사가 이렇게 있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걸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큰 틀은 유지가 된 채 내부 구조만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화살표가 있어요. 방향성. 하나는 바깥으로,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내부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그 세 가지를 기업 전략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유지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요. 리스트럭처링은 그냥 스트럭처,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리스트럭처링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할 때 구조 조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조 조정. 근데 구조 조정이라고 해석하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종업원 자른다는 거로 받아요. 구조 조정한다 그러면 종업원 자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원래는 큰 틀은 유지되면서 구조를 바꾸는 거지 사람을 내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어가 변질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그냥 리스트럭처링 이렇게 씁니다. 구조를 개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어 축소 전략은 되게 이렇게 회사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 아니면은 분사, 아니면 스핀오프, 아니면 스핀아웃, 아니면 디베스티처,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매각이 뭔지는 아실 거고, 잘라서 버리는 거고 파는 거고, 분사는 똑같이 자르긴 하는데 요 잘라져 나간 부분이 우리 같은 회사인 거예요. 우리 회사예요. 회사 일부예요. 근데 이제 등치가 작아진 거예요. 매각은 아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캐시가 들어오고, 분사는 그냥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핀오프나 스핀아웃이라고도 하고, 이 디베스티처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디베스티처는 영어로 써보면 디베스트, 그러니까 다이베스트, 디베스트라는 요 단어인데, 이 반대말은 인베스트예요. 인베스트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베스트가 뭐죠? 인베스트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인베스트는 돈이 나가고 내 몸집은 커집니다. 돈이 나가고 대신 몸집이 커져요. 디베스트는 다이베스트 또는 이 베스트라는 단어는 던진다는 뜻인데,
이건 안으로 던지는 거고 이건 반대로 던지는 거예요. 몸이 커지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던지는, 인베스트의 반대편으로 던지는 거. 그래서 몸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식을 다이베스트, 디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더 붙여서 디베스트 티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거의 같은 개념이고, 저 꼭대기에 있는 성장 공격 전략은 관심이 어디냐, 성장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쉐어를 높이거나 세일즈를 높이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기업의 성공 얘기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켓 쉐어 높이는 거나 세일즈, 세일즈는 매출이라고 해도 되고 수익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쵸? 마켓 쉐어는 그냥 시장 점유율이고, 자, 요 두 개를 높이는 것은, 이 두 개를 높이는 것은 기업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외부를 외부. 외부.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마켓 쉐어를 높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경쟁자를 바라봐야 돼요. 경쟁사. 그러니까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오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더 점유율을 높이거나 그래야 되니까 경쟁사를 바라봐야 되고, 세일즈를 높이려면 소비자를 바라봐야 돼요. 소비자.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하나라도 더 설득해서 더 많이 팔아야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야가 회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둘은 마켓 쉐어를 높이는 거나 소비자를, 그러니까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보통 신문에서는 외형을 키운다라고 그래요. 외형. 외형이 뭐냐? 그냥 몸집이에요, 몸집. 그죠? 그래서 몸집이 크면은 웬만한 경쟁에서 이긴다. 기업 경쟁에서는 몸집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이때는 이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공격 성장은 그런 뜻이에요. 커지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요 아래 두 개는 이익 극대화가 목표가 돼요. 저 위에는 마켓 쉐어 극대화, 세일즈 극대화가 목표라면 요 아래는 이익 극대화가 목표가 되는데, 이 이익 극대화는 회사 내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외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익 극대화는 이건 또 내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회계를 배울 때 손익계산서라는 걸 배울 예정이에요. IS. 손익계산서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다.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이 수익은 요 매출과 같은 말이에요. 수익과 매출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이 아래 유지나 방어 축소 전략은 수익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 늘리는 건 이 위에 별도의 목표가 있으니까 수익은 유지가 되는데 이익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비용을 줄여야죠. 근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회사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여기 보니까 형광등이 너무 많이 켜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전기세 너무 많이 나가니까 홀수계만 켜. 그쵸?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많아, 몇 명 줄여.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내부를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개지만, 전략이 세 개지만 이렇게 둘로 자르면 위에는 좀 적극적인 전략, 그죠? 아래는 좀 소극적 전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전략을 3분법으로 쪼개기도 하지만 2분법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럼 적극적, 소극적, 이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방향을 정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각 사업부 평가를 거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사업부들을 평가해서 일로 가는 게 좋은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업부 평가 기법으로 BCG 매트릭스라는 거하고 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BCG 매트릭스랑 G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하냐면 마케팅 가서 할 거예요. 마케팅 가서. 지금은 그냥 저거만 두시고 다음에 요 BCG랑 G를 별도로 배우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얘네들이. 그 정도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 전략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다. 이래서 공격 성장 전략, 유지나 방어 전략, 축소 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은 어디가 잘 나올까요? 위에가 잘 나올까요? 아래가 잘 나올까요? 네, 시험은 위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의 수명은 유한하다고 가정해요? 무한하다고 가정해요?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수명이 무한하다고 가정. 무한하려면 계속 유지나 성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경영자도 우리 회사가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은 위에가 잘 나오고 요 아래 것은 어디서 잘 나오냐면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데 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면접이나 논술은 요즘 얘기, 오늘 얘기, 우리 얘기, 그쵸? 우리 회사 얘기를 주로 많이 묻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잘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무용이고 시험용은 저 윗줄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아래는 현재 제가 칠판에 소개한 것만 아시면 되고 저 위는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이 공격 성장 절차 공격 성장 절차 요거를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지우 가볼게요. 공격 절차, 성장 절차가 뭐가 있냐면은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하고 그 다음에 다각화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수직적 통합과 다각화 요 용어를 아시면 되는데 자, 수직적 통합은 벌써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셨다면 수직과 수평은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수직이 뭐냐면 수직은 원재료, 제조, 판매 라인 상에서 통합하는 게 수직 통합이에요. 수직적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원재료, 제조, 판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이 방향으로 판매업체를 통합해서 이거를 한 회사로 만들었다. 그죠? 그게 수직적 통합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전방 통합이라고 불러요. 아까 수직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게 중요한데 소비자 방향을 전방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반면에 이 제조업체가 이렇게 해서 재료 파트를 통합해서 이걸 한 회사로 만들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후방 통합이라고 불러요. 후방 통합. 그러니까 전방, 후방 이런 방향성이 필요해요.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라 하고 그 옆에 다각화는 신제품 가지고 그 다음에 신시장 들어가서 성장을 추구하면 그걸 다각화라고 불러요. 다각화는 제품도 새거, 시장도 새거 거기서 성장을 추구하면 그걸 다각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하고 만나서 경영학 첫날 이제 거치셨는데 결국 머리에 꼭 남으실 건 뭐냐면 경영학이라는 건 경영자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중요한데 경영자는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 방향 결정 아니면 순서 결정. 그러면 왜 얘를 먼저 하고 왜 얘를 나중에 할까요? 수직적 통합을 먼저 하고 다각화를 나중에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대답이 이겁니다. 수직적 통합의 위험하고 다각화의 위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를. 어디가 더 위험할까? 직관적으로. 경영학은 상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배워도 다 풀 수 있어요. 어디가 위험이 높아요? 여기가 높아. 왜냐하면 여기는 다 새 거기 때문에 제품도 새 거, 시장도 새 거 전혀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나랑 연관된 분야, 연관. 그렇죠? 아까 수직적인 건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경영 의사결정은 위험의 크기를 고려해서 위험 관리하는 것인데 위험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먼저 얘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각화가
관련 다각화가 있고 비관련 다각화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순서가 있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대답이 위험이 달라서. 위험. 관련된 분야에서 다각화하고 관련이 안 된 분야에 다각화하고 어디가 더 위험하겠어요? 비관련 분야가 훨씬 위험하죠. 그죠?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자, 관련 다각화라고 하면 그냥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연예계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관련, 왜냐면 이제 우리가 씨름이든 연예든 다 우리가 그 일반 소비자들이 연예라고 보고 이제 많이 소비하니까 좀 어느 정도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는 예로 햇반을 만들던 회사가 영화를 만들어요. 완전 관련 없잖아요. 하나는 먹거리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엔터테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관련 다각화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위험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수직적 통합에 대한 설명만 할 건데 이것도 한 보통 30분 걸리는데 오늘은 한 25분에 걸쳐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수직적 통합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인 아웃소싱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쉬워요. 수직적 통합의 딱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아웃소싱인데, 아웃소싱 뭐 아시는 분들 많죠? 자, 수직적 통합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아웃소싱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요걸 통해서 설명하는 게 쉬운데, 수직적으로 통합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 통합하면, 자, 우리가 이 통합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이걸 그냥 M&A처럼 이해해도 됩니다. 인수 합병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회사를 아예 통합했어. 인수해서 합병해서. 그러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자, 장점은 비용이 절감된다. 세금이 절감된다. 이 두 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통합의 장점은 비용 절감과 세금 절감인데, 비용 절감은 또 뭐냐, 왜 그러냐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앞에서 혼자 하숙을 할 때 그 비용하고 친한 친구랑 진짜 마음만 잘 맞으면 방을 하나 빌려서 둘이 공유한다고 해보세요.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은, 물론 이 합병은 결혼하고도 좀 비슷한데 둘이 각각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드는 비용하고 결혼한 이후에 드는 비용하고 비교해보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히 세금에 대한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경영을 하다 보면은 뭐 세금, 그러니까 법인, 그러니까 세무 회계 쪽도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 쪽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자, 세금을 나누는 방법이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 방법 많지만 직접세, 간접세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세, 간접세를 나눌 때 직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현금을 국가에다 내는 사람하고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게 직접세예요. 그러면 직접세의 예가 뭐가 있냐면 법인세하고 소득세인데요.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회사가 소득이 생기면, 이익이 나면 그것에 일정 세율을 곱해갖고 나온 세액을 정부에다 신고하면서 직접 냅니다. 그 회사 돈으로 내요. 그러니까 부담도 회사가 하고 납부도 회사가 합니다. 같은 거죠. 개인이 사업하다가 이익이 나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는데, 그 돈을 그 개인 돈으로 내는 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신고하면서 자기가 냅니다.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 같아요.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른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죠. VAT,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는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나 보시면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재료회사고 B라는 회사가 제조회사인데, 얘가 가격 100원짜리를 판다 칠게요. 100원짜리를 이렇게 물건 이렇게 생긴 거를 보내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상에선 얘가 얼마를 보내냐면 110원을 보냅니다. 100원짜리를 파는데 돈은 110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 놓고 100원은 얘가 갖고 10원은 누굴 주죠? 국가를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부담하는 자고 이 돈은 얘한테 왔고 얘가 납부하는 자예요.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달라. 납부는 A가 하고 부담은 B가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C한테 파는, C라고 해도 되고 소비자라고 해도 되는데 파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게 부가가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50원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150원 받고. 그럼 얘는 얼마 내냐면 165원을 냅니다. 15원이 붙어가지고 165원을 내는데 그 165원을 내가 다 못 갖고 그 중에 150원은 내가 갖고 15원은 내줍니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냅니다. 국가한테. 그러면 이 돈은 얘가 부담하는 자고 얘는 납부하는 자예요. 다르잖아요. 그게 간접세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걸 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결국 이 사람을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면 소비자가 15원을 자기가 부담한 거예요.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물건 살 때 부가세를.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국가에다가 15원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10원을 냈기 때문에 5원만 냅니다. 사실은. 예? 원래 의무는 15원이 낼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10원 냈잖아. 미리. 나왔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는 얼마 주죠? 5원만 줍니다. 그게 부가가치세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고 그래. 매출한 거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것만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원만 내 사실은. 먼저 10원 낸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수지적 통합을 하면 세금이 절감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세도 감소하고 간접세도 감소. 요거를 예를 먼저 드리면 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별도의 회사면 먼저 내고 나중에 받아서 메꿉니다. 그렇죠? 먼저 내고 나중에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회사가 됐어. 이게 합병에 대해서 한 회사가 됐어. 그럼 요 사이가 이 거래 아니에요? 거래 아니지. 그러니까 안 내고 먼저 받고 나중에 냅니다. 먼저 받잖아요. 나중에 언제 내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돼. 부가세는. 실무 해보신 분 다 아세요. 그렇죠? 이번 달에 생긴 거래의 세액을 지금 내는 게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하면서 그때 내. 그러니까 먼저 받고 나중에 내.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병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긴 낼 건데 나중에 냅니다. 늦게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세금 납부가 이연된다. 납부가 이연된다. 그죠? 그럼 그게 뭐가 좋은 거냐?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먼저 받아서 다음 달 10일 날 내주면 어떤 거는 40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맞죠? 뭐 어떤 거는 열흘밖에 못 쓰지만 40일을 사용하다가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드라마틱한데 그 법인세나 소득세는요. 이 특징이 얘네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누진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진세. 여기는 보통 우리가 비례세라고 해도 되고 비례세란 말이 딱 좋을지 모르겠지만 균등세라고 해도 근데 균등세란 말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비례세 좋은 것 같은데 이 누진세가 뭐냐면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은 많이 받고 가난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럼 왜 누진세를 도입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부자들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 적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거둘 때? 이게 이제 불평등의 해소잖아요.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은 안 걷거나 그 사람한테 혜택 주거나. 그게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회사가 이익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어.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피할 방법이 있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손실이 많이 난 회사랑 합병을 해. 손실이 많이 난 회사랑 합병을 하면은 합병 이후에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안 내거나 매우 작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합병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전략인데, 어떤 분들은 야, 세금을 아끼려고 합병하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비용 아끼려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비용 아끼는 건 작은 개념이고 결혼은 큰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세금을 아끼려고 합병하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은, 우리 인간 대 인간 결혼과 달라서 이거는요, 12월 31일 날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요.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로. 회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회계학 설명드릴 때 안내해 드리면 되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를 합병해. 그러면 세금 전략하잖아요. 다음 날 분할해. 1월 1일 날. 그러고 진짜 회사 설립 안 해도 돼. 실제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러면 올해 세금은 전략할 수 있어요. 내년 전략하는 건 또 딴 방법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전략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합병 이런 거 하는 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 하시면 되고, 그런데 얘는 누진적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역진적이라고 해요. 역진적. 세금 얘기 꺼낸 김에 이 정도 상식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역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진의 반대말인데, 얘는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비례세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서양은 20%까지 된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면은 부자도 10%, 가난한 사람도 10%예요. 예를 들어서 TV 뭐 100만 원짜리를 사면 부자도 10만 원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도 10만 원 내는데 누가 부담스럽냐 이거지. 그러면 부자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100만 원짜리 산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110만 원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10만 원이란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예요. 요거는 부자가 힘든 제도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약 같은 거 보시면 이 세율을 낮추겠다 그러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요. 이걸 낮추겠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쪽은 잘 못 낮춰.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지금 요즘에 높이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쪽이 조세정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조세정이 되게 심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되게 정책이 나올 때 요거를 높이거나 낮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건 낮춘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 높인다는 얘기는 가끔 나와요. 그럼 이제 세금 얘기 끝냈고 일로 와서 수지적 통합은 비용도 전략되고 세금도 전략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효과의 문제입니까? 효율의 문제입니까? 효율의 문제야. 비용 감소나 이런 거, 시간 감소나 이런 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융화가 어렵다. 융화가 어렵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그 연애할 때는 사실은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싸울 일도 별로 없고 되게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진실의 순간이 열리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완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 그렇죠? 일부러 속인 건 아닌데 연애할 때는 눈꺼풀이 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보여.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짠 걸 좋아하고 여자는 싱거운 걸 좋아해. 그죠? 남자는 더운 걸, 따뜻한 걸 좋아하고 여자는 시원한 걸 좋아해. 그래서 남자는 아침잠이 많고 여자는 저녁잠이 많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융화가 안 되면 초반에 많이 싸워요. 물론 그 극복하면 좋은데, 이게 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업도 우리가 다음에 문화라는 걸 배우는데, 문화가 다른 두 기업이 결합을 하면요 융화가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그 최근에 그 우리은행 같은 은행이, 우리은행, KB은행이 옛날에 여러 은행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과거에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은 요즘에도 구한일파, 구상업파가 서로 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사가 나가야 돼, 그죠? 그리고 이사가 되면 그쪽 많이 끌어주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뭐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요 단점이 요 장점이 되고 요 장점이 단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융화가 필요 없다. 융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그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 세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양성될 수도 있다. 양성이라는 말은 딱 좋은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재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를 한번 들어봅니다. 나이키. 이 나이키라는 회사는 이런 아웃소싱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딱 두 가지 기능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합니다. 근데 직접 하는 게 뭐냐면 R&D하고 판매는 직접 하고 그 중간에 제조나 이런 건 다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외주받아서 제조하는 업체가 과거에 우리나라 부산에 신발 공장들이 있었고 요즘엔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부산의 신발 공장들이 나이키가 요구하는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할 정도면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나이키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몇 년 하청받아서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내 브랜드로 사업하고 싶다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중국 샤오미나 얘네들 같이, 얘네들도 원래는 다 애플 이런 데 하청받아서 하던 회사들이 이제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나의 하청업체가 나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아웃소싱은 대개 이제 뭐 하청이라고 해도 되죠. 하청.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수직조 통합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아웃소싱 장단점을 한 개 더 소개할 게 있는데 수직조 통합은 장점이 통제력이 높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높다. 단점은 유연성이 낮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높다, 유연성이 낮다. 자,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이게 내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대신에 유연성이 낮다는 거는 이제는 좀 변화가 어렵다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갖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얘가 나라고 치고 여기가 재료 쪽이고 나는 제조 쪽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 뭐 A 다시한테도 사고 뭐 C한테도 사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쪽 거 좀 활용하기도 이쪽 활용하기도 이렇게 수시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내 회사가 돼버려요. 아예 통합돼 갖고. 그러면 이런 데서 사요 안 사요? 여기서만 사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나는 컴퓨터 파는 회사고 얘가 반도체 회사인데 얘가 만약에 586 뭐 요런 586 정도 사양의 그 부품밖에 나한테 납품을 못해. 얘는 뭐 1024가 있는데 그쵸? 512메가짜리 1024짜리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옛날에는 때에 따라서 이거 사서 고급 사양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얘가 우리 회사가 되니까 그냥 이것만 받아야 돼. 그죠? 이런 중급이나 저급 사양의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돼. 얘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물건 갖고 와. 그쵸? 몇 개 갖고 와. 옛날에는 협상하면은 안 되는데요. 뭐 가격이 어떤데요.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막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유연성은 낮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단점이 통제력이 낮고 장점이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안 할 건데 제가 소개는 할게요. 나중에 심화반 뭐 들어갈 필요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수익조 통합과 아웃소싱 사이에 준통합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 개념이 더 있어요. 섞인 개념, 중간 개념이 세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이제 좀 깊어지니까 오늘 요거를 안 할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통제력이 얘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제일 낮고, 유연성이 얘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소개할게요. 문제 풀이 이런 데 하면 되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걸 막 쏟아내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결국에 잡으시면 되니까, 오늘은 수치적 통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서 마쳤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할까요? 다학화 조금 더 해드릴까?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첫날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수업 끝나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집에 뭐 차도 막히고 뛰어가고 싶겠지만은 5분 10분을 앉아서 복습을 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고, 그건 제 권고사항이니까 여러분이 뭐 사정이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적은 시간으로 높은 효과 내려면 복습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공부 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